공공관리제 관련해서요. 공공관리제는 경기도 대중교통 정책 핵심이죠. 근데 추진 흐름을 보면 예산이 늘 줄고 사업 규모가 해마다 들쑥날쑥합니다. 이건 재정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도 정책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어요. 공공관리제 서비스 개선, 환선 보증 다 제도는 있지만 실행이 늘 늦고 있어요. 정책은 있고 추진은 없습니다. 그럼 그 마을버스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환승 성실을 줄어든 것도 아니고 마을 업계에서는 누적 적자만 더 쌓인다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 환승 할인 제도 자체가 정책으로 만든 구조인데 보존율이 낮추고 그 부담을 업계에 떠맡기는 건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계신다면 논리적으로 내년도에는 보존율을 다시 좀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비교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만 적어도 환승 할인 제도가 대중교통 통합 정책의 일환이라면 버스 쪽에서도 어느 정도 형편성과 지속 가능성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 교통사고 관련 또 PM 관련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게 뭐 법령의 미비 뭐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은 본 의원이 주장했던 거는 교육을 주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우리 교통정책과 윤태환科장님 부서에서 경찰서, 교육청 이건 합동으로 캠페인을 하는 걸로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어르신들, 노인분들 그 운전사고가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시뮬레이션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요청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르신들 교통사고 예방책과 실효성 있는 대책, 이걸 위해서 시뮬레이션 교육의 조속한 도입과 체계적 추진, 기관 간 실질적 협업, 예산 확보, 구체적인 시범 운영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년도에도 말씀드렸는데 되게 준비가 좀 돼가고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체계적으로 협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도 지금 보선 관련해갖고 저한테 민원들이 너무 많이 원성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난 5호선 하남선 같은 경우도 당초 2018년도 개통 목표였는데 2020년도 됐고, 그리고 8호선 같은 경우도 우리 별내선도 3년 조금 늦었죠. 늦게 일단은 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하철 9호선에 대한 부분은 첫째, 타임테이블 다시 한번 빨리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고요. 얼마나 늦을 것인지, 얼마나 지연될 것인지, 그리고 그 지연을 방지할 수 있는 방책, 지하철 3, 8호선 연결과 함께 제가 4호선에 대해서 차량을 조금 구입해야 된다, 정차를 하거나 열차를 투입시키거나 아니면 들어오지 않는 차량들을 진접까지 오남까지 올 수 있게끔 만들자라고 했는데, 이 차량들은 지금 진접까지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진접 차량 기지가 2026년 내년 6월에 지금 개통되죠. 코레일 측과 좀 협의해가지고 진접선으로 마지막까지 올 수 있는 방안들 협의를 해주세요. 외국인 산재하고 임금 체불 문제, 거기에 그중에 외국인 노동자, 건설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 문제와 산재에 대해서 좀 강조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건설 현장 외국인 노동자 사망 인원이 44명입니다.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부상자는 그보다 훨씬 상이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군가의 아버지, 자식, 형제가, 외국인 노동자들도 경기도에서만 1년에 지난해 44명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본의원이 여러 번 요구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산재 및 임금체불 현황에 대해서 경기도의 현황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이런 자료만 회신이 왔습니다.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임금체불, 노, TF 등을 통해 안내 준비 중, 그리고 경기도 무료법률 지원상담 이런 정도, 그리고 또 하나는 2025년 10월 현재 외국인 건설 근로자 임금체불 신고 건수 없음 이렇게 나왔거든요. 경기도의 실태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의지는 있는지, 또 파악하려면 어떻게 노력하실 건지 한번 대답해 주세요. 경기도 택시 감차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 감차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법인 택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금액이 적을 수 있지만은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금액이 높잖아요. 우리가 경기도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어떤 그 정책을 마련할 때 개인 택시에 대한 어떤 생존권, 영업권도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택시들의 민원의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택시 감차에 대해서는 꾸준히 또 생각을 해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를 중심으로 경기도 시군 마을버스 운송 사업조합이 경기도 마을버스 공공관리제 혹은 이에 준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제가 제안을 했던 게 아마 이 전담 부서를 좀 하나 신설했으면 좋겠다라는 또 제안을 했었어요. 우리 경기도가 앞으로 관심을 갖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오전에 질의 드렸듯이 택시 부분에 대해서 감찰을 하려면은 대중교통을 늘려야 되잖아요. 어찌됐든.
우리 경기도 도로 사업은 공사 대비 보상비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도로 확포장 사업은 기중 도로가 상가나 공장 등 토지 가격이 높은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 보상비가 천문학적으로 많이 늘어나는데요. 이러한 확포장 사업보다는 인구 밀집 지역을 벗어나서 기존 도로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사업비도 절감되고 정체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제 지역구에 그 318 지방도가 있습니다. 이동, 천리, 원산, 배감 구간인데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문수단 터널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 기존 도로에 민가도 붙어 있고 상가도 붙어 있고 많이 붙어 있어서 사실 필요하지만 공사비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우회 도로로 해서 이 계획을 잡는 건 어떤가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주에서 양평이를 넘어오는 국지도 88호선이 있잖아요. 지금요. 강화면이 양평읍까지 오는데 15분이 걸려요. 근데 교통 혼잡이 있을 때는 1시간 30분까지도 걸려요. 그 15분 거리가. 그러니까 양평군에서는 강화면 IC를 요구를 해놓은 거잖아요. 지금요. 이거는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이로다가 강화면에 IC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지. 그냥 양평군에서는 부지 내주고 환경적인 부담만 떠안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도로 현황을 보면은요. 지방도 352호선 문어리 도장리, 또 지방도 391호선 문어리에서 수입리, 북한강 쪽이 있어갖고 꼬불꼬불 올라가서 인도도 없고 중앙선도 없고 한 차선이기 때문에 교행이 안 되고 교통사고도 많이 난다. 경기도가 어렵더라도 이 도로는 좀 빨리 해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했는데 1년이 넘어가도 진척이 없어요 지금요. 경기도 집안 치마 문제는 어쨌든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문제 제기했던 내용인데요. 모 신문에 의하면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집안 치마가 이제 867건으로 이 중 경기도가 173건 최다 발생지로 보도된 거 보셨나요? 하수관 손상이 사실은 47건이고 굴착 공사 부실이 22건, 자진 불량이 14건 등 이렇게 다양하게 문제가 발생했고요. 최근에 수원에서 25년 굴착 공사 부실로 4월 7일 날 이게 부실이 나타났고 그리고 상수관 손상이 7월 달에 이렇게 나타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서울시는 서울 안전 누리집을 통해서 집안 치마 위치 맵을 만들어서 발생일, 발생 주소, 발생 규모, 관리 부서, 발생 원인, 로드뷰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공개를 해요. 그 다양한 집안 치마 위험으로부터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이럴 생각 없습니까? 올해 프리미엄 버스가 11개 시군에서 24개 노선 또 47대가 하루에 90회 이상 운행 중인 거 맞죠? 저는 이렇게 비대칭 운영, 꼭 출근은 그대로 2대, 퇴근 부분에 수요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운수업체하고 시군 협의로 인해서 충분히 시범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도민들의 어떤 출퇴근의 핵심 교통수단으로 완전히 자리매김한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특히 이게 동탄, 용인, 양주, 의정부 같은 이런 신도시하고 북부권 지역은 출근 시간대 탑승률이 90%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단순히 이제 지원 사업으로 보지 마시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정규 광역버스 노선으로도 전환할 수 있는 이 징검다리 역할로도 우리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노선별 탑승률과 또 이용 패턴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이렇게 분석을 하셔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정규 노선까지 이렇게 전환하는 단계들로 됐을 때 단순한 지원 사업에 그치지 말고 광역버스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광역교통정책과하고 버스 정책과에서 제도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경기도 내 화물 등록, 자동차 등록수 몇 대인지 알고 계세요? 17만 대가 조금 경기도 전체가 우리 그 화물 시장 만든 건 몇 개에서 몇 명인지 아세요? 7개에서에 1,467명 수준이에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17만 대에 주차가는 길이 1%도 안 돼요.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를 하자는 거예요. 이게 공공인프라가 절대 부족할 때는 이런 부분들 해갖고 민간이 하든 아니면 뭐 누군가가 해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5개월 동안 그 부분을 전혀 안 하고 계시니까 이런 질의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사실 화물주차수가 너무 부족해요. 그런 규제를 좀 풀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북부 쪽에는 군사보호 시설이라든지 접경지역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있어요. 그런 거 협의만 하면 가능합니다. 부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안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못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실 거를 다시 한번 좀 당부드리고요. 광역자전거 도로 구축에 관련해서 우리 사업을 발표합니다. 구간은 용인, 이천, 여주 26.3km, 사업비는 88억, 사업비 구성은 도비 30%, 시군비 70%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보완할 사항이 본 의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면 안전사고에 관련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보니까는 2021년 화성시가 349건, 의정부가 301건으로 전체 사고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전체 현황과 결과물, 보완, 수정할 점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에 하천정비사업 10개년 계약을 경기도가 발표를 해요. 사업비는 1조 3천억, 상당히 크죠. 재미난 게 뭐냐면은 여기 이제 사업적 목적과 이제 취지가 있죠. 분명히 재난안전이라든가 이런 안전성에 관련된 게 가장 클 테고, 문제는 뭐냐면은 경기도가 발표를 하고 23년 추경 예산 때 163억을 간액을 합니다. 그때 얘기로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거죠. 7호선 도봉산 옥정 준공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이 늦어진 2027년도에 상반기에 개통이 된다고 하는데 내년 정부 예산에 경기도에서 건의했던 630억에 약 한 58% 367억만 반영됐습니다. 이 예산 문제도 좀 개통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개통 지연으로 인한 비용 증가분은 있을까요? 금액이 추가되거나 크게 증액되는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다. 큰 문제가 지금 국정감사에서 좀 지적을 받았습니다. 한준호 의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지금 전동차 제작 몇 군데 업체가 입찰을 했죠? 두 군데 했죠? 제가 세부 내용을 좀 살펴봤어요. 기술평가, 사업 수행 능력, 기술 참여 능력, 사후 관리 점수에서 다 그냥 위에 있는 점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최저 입찰자 낙찰로 결정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부실업체가 선정이 됐고요. 야, 이거 참 문제 많습니다. 따로 좀 보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업무 분장표를 봤거든요. 업무 분장표랑 정원을 봤는데 그다음에 요거와 관련해서 서울시하고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꼭 서울시가 맞다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어떤 일이 있냐면 서울시는 버스 문제를 단 한 부서에서 정리합니다. 한 개 부서에서 정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원은 우리보다 많지만 전체 합치면 경기도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정사는 직접 합니다. 그 부서에서. 물론 이제 버스 대수는 서울시보다 우리가 많긴 하지만 면적은 훨씬 넓고 근데 업무랑 어떨까 봤을 때 요거는 좀 분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조직 진단을 매년 하시기는 하겠지만 저는 버스 관련해서는 교통국에서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더군다나 위탁을 주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서울시보다 인원이 많습니다. 비교해서 죄송스럽고 맞는지 모르겠지만 투자성으로 보면 거의 10명 가까이가 많으시거든요. 검토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수수료까지 주면서 교통공사에다가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아졌나 업무가 잘 모르겠거든요. 바우처 택시를 했을 경우에 카카오 가맹 택시가 바우처 택시를 한 부분까지 수수료를 가져간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 정책지원관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렇지 않다. 경기도는 다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원되는 예산에서 카카오가 돈을 가져가는지 안 가져가는지 확인한 바로는 다 가져간다는 겁니다. 공이 김선달이에요. 그냥 물 팔아먹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이분들이 과징금을 내지만 그래도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것이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이 되더라도 이 사람들은 가는 거고 소송을 하더라도 대법까지 갈 거고 이런 이제 기업의 이런 심리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 경기도가 이것을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해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